인간의 모든 감정이 다 생존 번식에 도움이 되잖아요. 그럼 우울감이라는 것도 분명히 우리에게 도움이 되니까 존재를 하는 건데, 그렇죠. 우울감이라는 게 인간이 왜 존재하는지 이해를 일단 먼저 해야지 이걸 없앨 수 있는 뭔가 그게 있지 않을까. 오랫동안 심리학에서는 6가지 뭐 기본 감정이 있다. 심지어 동물들에게도 있는 굉장히 기본적인 거다 하는데, 최근 뇌과학자들이랑 그 뇌과학에 기반을 둔 심리학자들은 6가지 기본 감정, 그런 건 과학이 아니다. 분노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역겨움이 있다. 그럼 그거에 해당하는 어떤 기반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뇌 상태가 이렇게 된 게 이게 두려움, 이게 분노. 그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문화적으로 우리가 분류를 한 거지, 사실은 감정은 하나다. 편도체 활성화에 따른 여러 가지인 거예요. 편도체가 활성화된다는 게 내 생존을 위협하는 그렇죠. 상황. 호랑이가 나타났다던가 갑자기 거미가 나타났다던가, 그렇죠. 이제 뭐 상사가 너 잘릴 수도 있다, 수능 시험 너 이거 망하면 인생 망한다, 그 시험 보는 상황. 이게 이제 다 위협. 편도체가 활성화되는 상황. 그 위협이라고 느끼는 순간 이 몸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근육에 힘을 주는 거죠. 여러 가지 심장 박동 뛰고. 그게 뭐냐면은 균형이 잘 잡혀야 편안한데 이게 깨지는 거예요. 갑자기 심장이 이렇게 뛰고 빨리 너 위기에서 벗어나라고 내 몸이 나한테 알리는 거예요. 그 불편한 신호를 우리는 문화적으로 두려움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또는 뭐 공포라고 느낄 수도 있고, 이게 빨리 해결이 원래 안 되네 그래서 공격 성향을 해볼까 해서 분노가 나오기도 하고, 이런 게 나오는 거죠. 두려움이랑 화남이라는 것도 같은 거예요. 같은 거라고. 그래서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뭔가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강아지도 조그맣고 약한 강아지가 큰 개 보고 맨날 짖어요. 두려우니까. 큰 개는 지나갈 때 자기 파워를 아니까 위협을 안 느끼고 안 짖어요. 그래서 화를 잘 내는 건 약한 사람인 거예요. 아주 약한 사람이에요. 질문이 우울감을 하셨잖아요. 네. 우울감이라는 게 억눌려 있고 힘이 하나도 없어. 무기력, 번아웃. 그게 우울증이에요. 오늘 이렇게 우울쩍하지. 그거 나 우울증 아니야? 아닐 가능성이 커요. 무기력감을 너무 느낄 때. 아침에 눈을 떴는데 침대에서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게 느껴질 때.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고 싶은데 침대에서 화장실이 너무 멀게 느껴져요. 저기까지 갈 힘도 없어 보여요. 그게 그게 디프레션이에요. 물론 우울감을 좀 느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더 많이 느끼는 감정은 분노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이 공격성 분노를 많이 느끼고요. 무기력증에 빠지는 거예요. 편도체가 활성화돼서 야 이거 두려워, 빨리 이 상황을 벗어나. 안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처음에 멧돼지를 보면은 싸울까 이게 좀 낫다가 멧돼지한테 막 이렇게 화도 내보고 막 해도 얘가 계속 나를 위협하고 있어요. 그럼 사람이 희망이 없어 보이는 거죠. 이 상태를 해결이 안 된다고 느끼는 거예요. 난 어떻게 할지 몰라. 이거 무기력 상태에 빠지는 거죠. 아까 감정과 통증이 같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모든 우울증에는 신체 증상이 동반해요. 100%라고 하면 돼요. 다시 말해서 우울증 환자는 다 아파요. 어딘가. 울적한데? 그러면 이제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 어디 아픈가? 아니야, 나 아프진 않아. 나 기분만 울적해. 절대 우울증 아니에요. 맨날 배가 아프다든지 머리 아팠다 어디가 아프다든지 여러 가지 몸이 아픈 증상이 나요.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난 행복해. 기분이 좋아. 실제로 그 사람은 맨날 웃고 행복해요. 그리고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어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요. 커리어 잘 하고 가정도 행복하고 근데 자꾸 어디가 아파요. 나중에 알고 우울증인 거예요. 우울감을 전혀 안 느끼는 우울증 환자도 많아요. 센티멘탈해지고 울적해지고 우울한 거랑 헷갈리지 말기를. 기분이 침울해지는 거는 건강한 멘탈 상태일 수도 있다. 이 우울증 환자보다 한 서너 배 더 많은 게 불안장애 환자예요. 이게 사실은 이 불안장애가 더 커요. 훨씬 더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자꾸 심장이 두근댄다든지 공황 발작 같은 거. 그게 아까 말씀해 주셨던 무기력한 상황.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이코패스가 있고 실험쥐가 있어. 근데 사이코패스가 계속 실험쥐를 주먹으로 때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매일매일 그냥 해. 그러면 이 쥐는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이게 무기력감에 빠지는 거고, 결국 현대 사회에서 무기력감을 느끼고 우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내가 이 사회에서 어떻게 뭐 이거를 할 수가 없구나, 이러면 결국 무기력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상황에서는 이걸 타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혹시 팁이 있을까요? 몇 가지를 이제 동시에 해보면 되죠. 나에 대해서 괴로워하는 나와 무기력감을 느끼는 사람의 대부분이 셀프 이미지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즉 내 모습이 싫어요. 그래서 싫은 내 모습이 내가 아니라 그 모습을 싫어하는 나 있죠. 그게 진짜 나임을 깨닫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유 나는 지금 이거밖에 못하고 이 나이에 이런 커리어도 변변치 않고 이러고 살고 있네. 근데 이렇게 살고 있는 내가 진짜 나가 아니라 그걸 바라보면서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람 있죠. 그게 나예요. 얘는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나임을 자꾸 깨닫는 거. 내면소통이라는 책을 읽어서 저는 이해를 하는데, 배경자 얘기죠.
근데 혹시나 좀 어려우신 분들은 한번 9장 읽으시면 됩니다. 그럼 그 다음 두 번째. 이 몸의 문제잖아요. 감정의 문제. 그냥 몸을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명상하라고 가만히 자꾸 앉아 있으려고 그래요. 근데 불안장애나 이런 거 겪는 사람은 가만히 앉아 있으면 나쁜 기억이 자꾸 더 생각나서 더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명상은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면서 내 몸을 느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달리기 할 때 땅을 디딜 때 이 감각이 어떻구나, 들여 마실 때 호흡의 감각이 어떻구나, 바람이 지나가는데 어떻구나, 그걸 계속하면 감정이 쫙 가라앉아요. 점점. 그리고 동시에 심박수도 규칙적으로 되지, 근력도 좋아지지. 그 다음에 더 좋은 건 유산소 운동을 하면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돼요. 그래서 많은 연구가 그냥 우울증 약 먹는 것보다 지속적인 운동이 더 낫다, 과학적으로 완전히 입증이 된 거예요. 다만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우울증이 완전히 발병이 돼서 상당히 안 좋은 상태다. 그러면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약을 먹고 좀 고치면서 해야 되고요. 운동 자체로 이미 발병한 우울증을 치료 조금 할 수도 있지만 그것만 갖고는 어려워요. 꼭 의사의 가이드를 받아야 돼요. 우울감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5분 10분 간단한 달리기 30분 이상. 그렇게 하면은 안 움직이실까봐. 운동화를 막 갈아 아, 신고 아. 자 이제부터 운동이다. 아. 이거는 어렵잖아요. 네. 일상생활 네. 속에서. 저 지하철 두어 정거장 먼저 내려서 빨리 걷게 하는 거죠. 그 정도. 네, 그 정도도 심박수 올라가고 아주 좋은 존투 운동이 되거든요. 그 정도가 무기력감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매일 그거 하나인 하면 거예요. 한 달만 예를 들어 그걸 해보세요. 그럼 거의 해결이 되겠네요. 하루하루 느끼는 활력이나 기분이 많이 달라지실 거예요. 저도 슬럼프가 거의 없는 성향이고 항상 그랬는데 3년 전인가 너무 자만한 상태에서 제가 책을 썼었는데 아무 책을 안 읽고 인풋이 없으니까 이게 뭔가 새로운 도전하는 게 두려워지면서 이게 딱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때 해결했던 방법이 저는 하루에 한 번씩 3분씩 뛰기를 했었어요. 3분? 물론 적지만 네, 열심히 뛰었군요. 빠르게. 빠르게 일어나자마자 3분씩 그거를 매일매일 하니까 좀 극복이 됐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보통은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30분씩 걷는 게 이상적인 것 같아요. 들어왔을 때는. 그리고 저는 지하철을 많이 타고 다니는데 네. 올라가는 계단은 무조건 다 걸어 올라가요. 두 칸씩 올라가야 뒤에 햄스트링이나 엉덩이 근육이 잘 발달하고 꼭 그걸 그게 1, 하세요. 2분 그렇게 걷는 것도 효과가 있어요. 9호선이나 몇몇 거는 엄청 계단 많아요. 그거를 그쵸. 빠르게 두 칸씩 올라가 보세요. 꽤 운동이 돼요. 그 정도도 의미가 있다. 그럼요. 눈에 계단만 보이면 난 올라가겠다. 다만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타야죠. 왜냐면 무릎에 안 좋아요. 그래서 내면소통이라는 책을 보면은 우울감을 느낄 때 절대 술을 마시지 말고 대신에 너무 행복하고 기쁜 날 있잖아요. 아유, 1등한 날, 막 우승한 책을 날. 아주 열심히 잘 읽으셨네. 네, 맞습니다. 네. 엄청 행복한 날만 마셔야겠다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럼 우울할 때, 무기력할 때는 술을 마시면 절대 안 되겠네요. 되도록 안 마시는 게 좋죠. 왜냐하면 알코올은 전두엽 기능 억제제예요. 편도체랑 전전두피질은 탁 연결돼 있어서요. 두려움 편도체 활성화되면 이 전두엽 기능은 툭 떨어져요. 근데 전두엽 기능을 강화하죠. 기분 좋고 운동하고 그러면 편도체 이렇게 안정화돼요. 이때 전두엽 기능을 확 떨어뜨리는 게 알코올이에요. 술 마시면 기분 좋아진다는 건 착각이에요. 술 처음 마실 때 친구들과 건배 먹으러 깔깔대고 웃으니까 기분 좋게 느껴지죠. 계속 드셔보세요. 불안감과 그러네. 두려움과 짜증이 올라와요. 술 마시면 절대 기분이 좋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 환자들은 100% 우울증 증세를 보여요. 그러네. 근데 한 가지 좀 다행인 거는 자청님처럼 젊으신 분, 네. 한 30대, 40대까지는 전전두피질이 건강해서 네. 웬만큼 마셔도 돼요. 아, 50 넘으면 노화가 와요. 네. 자기 조절력도 떨어지고 소통력도 떨어지고 막 창의성도 사라지고 의사결정 장애가 오고 막 그걸 흔히 우리는 꼰대라고 하죠. 그 꼰대의 특성이 뭐냐면 MPF 기능이 떨어지신 분이에요. 그런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자꾸 짜증내고 이러면서 50 넘어서 운동도 안 하고 매일 조금씩 반주다 뭐다를 술 드시는 분들 그러면 이 뇌 건강이 아주 급속히 약화돼요. 되게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창의적인 행동을 어쨌든 모든 인간들이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내가 저 이제 예쁜 여자를 뭐 어떻게 만날까? 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창의성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만약 책을 집필하고 있어. 집중을 하고 있어. 이때 술을 전 정말 조금 마시는 게 그게 창의성에 도움이 되나? 그게 항상 궁금했어요. 알코올은 전전두피질 기능을 억제한다. 조금도요. 그러면 그 알코올 조금도. 무조건. 이 창의성은 어디서 나오냐면 사람이 기분 좋을 때. 음. 근데 이 기분 좋은 게 도파민 관련 보상을 받아서 짜릿한 쾌감. 그것도 기분 좋잖아요. 근데 그 도파민 관련해서 기분 좋은 거, 쾌감 반응. 그거는 전전두피질이나 창의성을 급격히 올리지 않아요. 그 다음에 창의성이라고 네네. 말씀하셨잖아요. 이 창의성은 어디서 나오냐면 MPF-C를 중심으로 해서 쫙 두정엽까지 넓게 퍼지는 그 네트워크에서 네. 많이 발휘가 돼요. 전전두
전전두 피질 기능이 좋을 때 이게 발휘가 돼요. 언제 창의성이 많이 나오냐면 사람이 기분 좋을 때. 근데 이 기분 좋은 게 도파민 관련 보상을 받아서 짜릿한 쾌감. 그것도 기분 좋잖아요, 행복. 근데 그 도파민 관련해서 기분 좋은 거, 쾌감 반응. 그거는 전전두 피질이나 창의성을 급격히 올리지 않아요. 언제 창의성이 올라가느냐,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지. 전전두 피질이 활성화될 때, 자기 긍정, 타인 긍정을 할 때 얘가 활성화돼요. 즉 무슨 얘기냐면 나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는 기분 좋음, 타인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는 기분 좋음. 와, 저 사람 멋있다. 나 이 정도면 됐지. 자기 긍정, 타인 긍정을 할 때 여기가 확 활성화되고 그때 문제가 많이 해결돼요. 그래서 남을 도와주려는 사람이 자꾸 성공하는 것 같은 이유가 그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재미있는 게 그 창의성이 나오고 전전두 피질 활성화될 때 또 강력하게 우리 몸에서 활성화되는 게 면역력이에요. 거꾸로 남을 미워하죠. 남을 미워하면 암세포를 못 눌러요. 인간적인 갈등, 남을 미워하고 이런 게 심혈관 질환이나 암 유발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거꾸로 남에게 잘해주고 인간관계를 잘 맺고 특히 남을 용서하고 감사하고 존중하고 이러죠. 그러면 창의력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면역력이 확 올라와서 아프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갖고 요새 이제 지난 몇 년 동안 뇌과학자들은 용서의 힐링 효과 엄청 연구 많이 했어요. 사람한테 자꾸 네가 미워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을 자꾸 용서하도록 이렇게 훈련시키는 법이 있거든요. 용서를 시켜주니까 심혈관 질환, 암류 모든 게 쫙 좋아지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남을 미워하면 안 돼. 복수에 불타는 사람이 있어요. 두고 봐라 가만두지 않겠어요. 더글로리. 네. 그 사람이 먼저 죽어요. 복수를 꿈꾸는 사람이 먼저 죽어요. 나한테 손해를 끼친 사람 다 소송을 해서 받아내고 뭐 할 거 다 하더라도 이성적으로는 용서를 안 하더라도 감정적으로는 다 용서를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안 아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면 소통에서 정말 중요하게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조절력, 대인관계력, 자기 동기력 이 세 가지인데 그 중에서 대인관계력이 사람들이랑 뭐 대화하는 소셜 스킬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누군가 나 잘못을 했어. 그때 이제 보통은 복수심이나 이런 감정을 갖잖아. 근데 사실은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는 그 능력이 있으면은 제가 저래서 저럴 수는 있었겠다. 그게 어떻게 보면 대인관계력인 건가요? 대인관계력의 가장 중요한 두 축은요. 사랑을 주고받는 능력과 존중을 주고받는 능력. 이 둘을 합친 게 대인관계 능력이에요. 사랑은 연애하고 뭐 이런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 저 사람 잘 됐으면 좋겠다. 저 사람 건강했으면 좋겠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한테 갖고 계신 그 마음, 그 사랑, 그거를 받고 주는 능력. 저절로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훈련을 하고 노력하면요. 그 사랑하고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올라가요. 그거 한 축이고 그 다음에 존중력이라고 그래요. 타인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능력. 근데 이 두 가지 중에 love and respect 중에 첫 단계는 뭐냐면 나 셀프에 대한 거예요. 내면 소통, 셀프. 즉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나의 건강과 행복을 바라고 내가 나를 스스로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존중. 이 두 가지를 하는 게 전전두 피질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제 업무 수행 능력이 좋아지고 창의력이 좋아지려면은 약간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나르시즘도 있으면서 상대방에 대한 공감성 두 개가 높은 사람은 그렇죠. 이게 업무 능력이 좋고 창의성이 좋을 수밖에 없네요. 뇌과학적으로. 근데 이제 자기 존중이 그러면 나르시시즘인가? 아니에요. 그건 좀 나르시시즘은 남을 깎아내리는 감정이에요. 네네. 즉 쟤는 저거밖에 안 돼. 저는 저거밖에 안 아. 돼. 그러니까 내가 얘네들보다 나. 이게 나르시시즘이고요. 자기 존중, 타인 존중은 같이 가요. 이 뇌에서 나 자신에 대한 정보 처리하는 네트워크랑 타인에 대해서 정보 처리하는 네트워크가 거의 겹쳐요. 내가 나를 진심으로 존중하잖아요. 자부심을 느끼고 내가 나를 존중하잖아요. 그럼 그대로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로 나와요. 이건 나르시즘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내가 나를 높여. 나를 존중하니까 남을 다 무시하겠지. 그거 아니고요. 레스토랑 같은 데 가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함부로 반말도 안 하고 이렇게 친절한 사람들 있죠. 저요. 그 사람들을 조사해보면 셀프 리스펙트가 강한 거예요. 거꾸로 막 가서 반말하고 아래 사람한테 막 이렇게 하자 조사해보면 자기 비하가 강한 거예요.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같아요. 그러니까 셀프 리스펙트는 아더 리스펙트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뇌 기능적으로 볼 때. 그래서 이거를 자꾸 하는 사람이 건강해지고요. 성취력량도 좋아져요. 제가 이별 상담 사업 했었잖아요. 거기서 종업원들은 반말하는 그런 남자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걔네들의 공통점이 화가 많고 여자친구를 때리거나 이런 자기 비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까진 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여자친구 때리냐면 내가 나를 비하하니까 넌 난 무시하지 않아? 이거 경계가 강한 거예요. 조금이라도 모으면 폭발하는 거죠. 자기의 셀프 리스펙트가 없으니까요. 부부관계든 연인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두 축이 러브 앤 리스펙트예요. 이거 있으면 연인관계에는 안 깨지고 잘 가요. 와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진짜 너무 할 얘기가 많은데 꼭 내면소통 책을 세계적인 역작 갑자기 부러워하시죠.
저는 이 책이 전 국민이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로. 아유 감사합니다. 이건 진짜 1년 내내 이 책을 홍보를 제가 스스로 해도 아깝지 않은 책이다. 초중반이 조금 너무 어렵긴 한데 근데 그 부분은 스킵해서 보면 되니까. 네, 정말 선한 좋은 영향력을 이 사회에 괴로워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맞아요. 좀 큰 도움을 주면 좋겠고요. 사업적으로 성공하는 게 사실은 사람들한테 좋은 인플루언스를 주는 거고. 한 3년 전에 김치찌개를 먹다가 갑자기 생각을 했던 게 왜 성공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빌 게이츠가 막 아프리카 다 구제하려고 그러고 그거에 대한 그 저만의 생각은 이게 이제 원신회가 집단 자연선택 같은 개념인데 이게 우두머리 스컷이 됐어. 예를 들면 그럼 그 사람이 권력을 쥔 상태에서는 뇌의 구조가 바뀌는 거죠. 나만 케어하는 게 아니라 이 집단을 케어했을 때 결국 이 집단이 후대 유전자를 남길 확률이 높아지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을 맞아요. 주면은 내 스스로가 행복감을 맞아요. 느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막 저한테 뭐 선한 영향력을 막 준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사실 제 중심이거든요. 그렇죠. 상대방이 기뻐지고 상대방이 변화하고 그럴 때 제가 행복해지니까 그렇죠. 이게 유전자에 각인돼 있으니까. 뇌과학자들의 공통적인 결론이 뭐냐면 행복 연구한 사람들 사람이 진짜 행복해지는 길은 딱 한 가지 타인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밖에 없다. 우리 뇌는 그렇게 생겨 먹었다. 그쵸. 이게 결론이에요. 물론 이제 돌연변이적으로 아닌 분들이 있다고 물론. 아니 근데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그냥 확률적인 거니까 보통은 이게 맞는 것 같아요.